부모도 없고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거지 주제에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인생에 빨대를 꽂히려 들어? 당장 안 꺼져? 휘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꺼지라며 물컵을 집어 던진 상견례 자리였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흠뻑 젖어들었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에 살고 있는 38살 박지혜입니다. 지금은 대한은행 물레동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저를 외삼촌이 대학까지 키워주셨고 저 또한 힘든 사춘기 시절을 견디고 바르게 성장하여 그토록 바라던 지금의 직장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남자친구 김진수를 직장에서 만나 사내 커플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는데 부모님도 없고 가난한 집이라며 예비 시어머니가 파혼을 선언하신 겁니다.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준 삼촌이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는데 저 어처구니 없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지만 제가 차가운 물을 얻어맞는 순간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는 삼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부모님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기가 막히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목동의 한 한정식집 룸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끼고 모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찍힌 잔고증명서가 놓여 있고 그 너머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이순자라는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앉아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상견례 날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 그대로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저를 모두 외면했고 단 한 사람만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바로 외삼촌 박성준이라는 분이죠. 삼촌은 그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누나의 딸인 저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치셨습니다. 삼촌은 인천 구월동 시장 골목에서 작은 호떡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반죽에 찹쌀가루를 넣어 쫀득한 호떡을 만들었고 호떡 속에 들어가는 재료도 품질 좋은 땅콩과 견과류, 씨앗, 흑설탕까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는 더 장사 준비에 힘을 쏟았어요. 겨울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호떡을 구워 팔았죠. 한 개에 1,000원 하는 호떡을 하루에 300개씩 팔아서 번 돈으로 저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호떡이 잘 안 팔리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부평역 앞에서 순대 트럭 장사를 하셨고 밤에는 야간 대리운전까지 뛰셨어요. 젊은 시절의 삼촌은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돈도 쓰면서 살아야 했지만 부모 없이 자란 제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 걱정하며 저를 공부시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력하셨어요. 삼촌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휘었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혜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어라. 삼촌은 그 말만 되풀이하셨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삼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고 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었던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년 전
같은 지점에 근무하던 김진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수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은 과장이었고 사내 커플로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는 가까워졌죠. 저는 진수 씨와 결혼하면 제가 평생 갈망했던 온전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진수 씨의 어머니인 이순자 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진수 씨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설렁탕집에 가서 300인분의 파를 썰었고 추석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재료 손질을 도왔어요. 이미 저는 저희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이 트고 등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 눈치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겼죠.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옆에는 삼촌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삼촌은 오늘을 위해 시장에서 사신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은행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모았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 통장의 전 재산인 9천만 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순자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은행 연봉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으로 보험료 내고 월세 내고 통신비와 식비,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아무리 아껴도 사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것이 현실적이었고 그렇게 아끼고 안 썼는데도 5년 동안 모은 돈이 대략 1억 원이 조금 안 되었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제가 보여드린 통장 잔고증명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보리차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찰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보리차였어요. 얼음까지 동동 떠있던 그 차가운 액체가 제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정막이 흐르듯 조용해졌어요. 옆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던 종업원의 발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게 쥐뿔도 없는 고아년이 어디서 우리 귀한 아들 돈을 노리고 빨대를 꽂으려고 하니? 그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의 시선이 제 옆에 앉아 계신 삼촌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도 조카 교육 그따위로 시키지 마세요. 시장 바닥에서 호떡이나 팔았던 인간 밑에서 자랐으니 개념이 이렇게 없지. 삼촌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허리 굽혀 일하신 삼촌이 이런 모욕을 듣고 계신 겁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진수 씨의 누나인 김소혜 씨가 한술 더 떴죠. 소희 씨는 42살의 노처녀였고 명품 중독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제 정장을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박지혜 씨, 오늘 입고 온 이 옷도 어디 동대문 시장통에서 주워온 거야? 구질구질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소희 씨는 그러고는 제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가방은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 남자친구 3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을 말이죠.
하지만 진수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미안한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나도 몰랐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순자 씨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상견례고 뭐고 당장 파혼이야. 이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였다간 우리 집안 거덜나겠어.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의 고함은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컸고 옆방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삼촌이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꽉 쥐고는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부인 될 뿐 그래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우리 지혜가 어떻게 자란 아이인데요. 삼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정중했어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삼촌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시장 바닥사람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사부인이라고 짓거려? 밥맛 떨어지게 당장 꺼져. 그러더니 이순자 씨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구두 앞으로 힘껏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명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몇 개는 제 종아리를 스쳤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 하나 지키기 위해 호떡을 구우시고 순대를 파르시고 밤새 운전대를 잡으셨던 삼촌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 씨의 누나 소희 씨가 제 눈앞에서 진수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런 애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 종칠 뻔했다. 쥐뿔도 없는 애랑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진수 씨는 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려는 삼촌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삼촌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와 소혜 씨, 그리고 진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 당신들이 한 말, 단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해줄게요. 제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어머, 저 고아년이 미쳤나 봐.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삼촌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삼촌이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거든요. 지혜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삼촌이 가진 게 전부는 아니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저는 삼촌과 함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제가 처음 진수 씨 어머니를 만난 건 교제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이순자 씨의 설렁탕집, 그곳은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점이었어요. 연 매출 20억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이순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순자 씨의 표정이 변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 그래. 그럼 누가 키웠어? 외삼촌이 키워주셨습니다. 이순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한테 눈독 들였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온전한 가족을 갖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라는 존재, 그게 제게는 간절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제 아이에게만큼은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이 부모 없고 가난한 며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부모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몰상식한 집안인 줄은 몰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는 설렁탕 집으로 달려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바쁘니까 손이 모자르다고 도와주러 좀 오라고 해서였죠. 추석 전날 밤 11시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300인분의 파를 썰었고 물을 다듬었고 고기를 손질했죠. 칼에 손이 베어 피가 나도 밴드를 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아르바이트비라도 챙겨주기는커녕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 없는 애라 눈치가 없다. 일하는 폼이 영. 굼뜨네. 저는 그때마다 네,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이 고통만 견디면 언젠가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진수 씨의 누나 소희 씨는 더 심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그분은 명품 가방과 구두에 집착하는 노처녀였어요. 결혼도 못하면서 동생 여자친구한테는 온갖 트집을 잡았죠. 어느 날 제가 은행에서 받은 월급으로 삼촌과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려고 했더니 소혜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지혜 씨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분수에 안 맞는 여행이냐? 그 돈 있으면 우리 엄마 보약이나 해드려라. 저는 결국 여행을 취소하고 그 돈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점수 좀 따려고 녹용을 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이순자 씨는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작 이것밖에 못 해주냐? 다른 며느리감들은 500만 원짜리 명품도 사오던데 제 자존감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소희 씨가 제 카드를 빌려간다는 거였어요. 지혜 씨, 내가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좀 빌려줘.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소희 씨는 제 카드로 명품 가방을 긁었습니다. 마치 이제 제가 완전한 올케라도 된 것처럼 저를 쉽게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나중에 갚아줄게 라는 말만 남기고 소희 씨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물론 그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소희 씨는 발끈하며 소리쳤죠. 야, 박지혜. 우리가 한 식구 되려는 건데 그깟 돈 가지고 그래. 너 진짜 속 좁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수 씨한테 하소연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누나가 원래 좀 그래. 그냥 넘어가. 나중에 내가 월급 받으면 챙겨줄게. 우리 곧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정말 가족이 될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위해 직접 떡을 쪄서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목동의 설렁탕집에 가져오셨어요. 삼촌은 새벽 시장에서 찹쌀을 사서 손수시루에 쪄낸 인절미를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우셨습니다. 이순자 씨한테 드리려고 삼촌이 며칠 밤을 꼬박 새워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그 보자기를 펼쳐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뭐야 이거 시장통 구린내 난다 그러고는 그 떡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삼촌이 들으실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수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저를 비서처럼 부려먹었어요. 지혜야, 이 서류 좀 복사해줘. 지혜야, 점심 뭐 먹을까? 네가 알아서 시켜줘. 사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의 자비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수 씨는 다른 여직원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어요. 우리 엄마가 설렁탕집으로 성공한 대단한 분인데 연매출이 20억 원이 넘어 너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넌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안정적인 생활에 엄마가 생긴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부모님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웠었나 봐요. 소희 씨는 제가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유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장 악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으로 구로구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수는 작았지만 제게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처분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소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겨우 그따위 푼돈으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 했냐?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그분은 그따위 푼돈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참았죠. 이순자 씨는 제가 삼촌과 통화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삼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순자 씨가 핸드폰을 빼앗아 갔어요. 어디서 거지 같은 장사꾼이랑 통화를 하고 있냐? 그 삼촌이라는 사람도 보나 마나 설렁탕집 매출 20억인 거 알고 돈이나 빨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삼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 참았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제 유일한 혈육인 삼촌마저 거지처럼 취급당하는데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진수 씨는 저와 3년을 사귀면서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려고 테스트하는 거니까 좀만 더 버텨. 엄마 식당이 매출이 20억에 권리금까지 하면 50억 가치는 되니까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족이 되는 과정인 줄 착각했어요. 저는 삼촌이 용돈으로 주신 50만 원까지 털어서 이순자 씨한테 비싼 건강식품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그걸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삼촌 돈으로 산 거지? 내 돈은 하나도 없구나. 제 자존심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 월급으로 샀어요.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지점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순자 씨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지점 장실로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뭔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식당 대출권으로 특혜를 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를 찝어서 말씀하셨고 지점장님이 난처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이순자 씨는 박지혜가 우리 며느리 될 애니까 잘 봐주라고 떠들고 다니셨죠. 그날 이후로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혜 과장 예비 시어머니 진짜 무섭던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시누이였던 소희 씨는 제 옷차림에도 간섭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어요. 소희 씨는 제가 입은 정장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야?
시장표야.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되지. 내가 골라줄게. 그러고는 2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저는 항의도 못했습니다. 소혜 씨가 한마디 했거든요. 이거라도 입고 다녀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나중에 결혼하면 다 내 거야. 하지만 그 옷은 결국 소희 씨가 입고 다녔습니다. 저한테는 사이즈가 안 맞는다며 자기가 가져갔죠. 진수 씨는 제 월급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혜야, 너 이번 달 실적 보너스 얼마 나왔어? 솔직하게 말하면 진수 씨는 그 돈으로 자기 차 할부금을 내곤 했어요. 나중에 갚아줄게 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갚아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이 모든 핍박을 떠올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삼촌한테 물컵을 던진 이순자 씨의 행위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실을 끊어버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삼촌은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삼촌이 늘 하시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혜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삼촌이 가진 게 전부는 아니란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삼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몰랐던 게 있나요? 삼촌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혜야, 내일 삼촌이 사는 곳에 한번 와보겠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복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순자, 김소희, 김진수,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지 상상하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촌이 알려주신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이었거든요. 그것도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분당까지 갔습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죠.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박성준 회장님 찾아오셨습니까?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비원은 웃으며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건네주었어요. 29층입니다. 외부인들은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하는 보안이 철저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통유리로 된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들이 보였죠. 그 한가운데 삼촌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삼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던 삼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급 명품 정장을 입은 삼촌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지혜야, 왔구나. 삼촌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어제의 주눅든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죠. 삼촌,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삼촌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삼촌이 너한테 숨겨왔던 게 있다. 이제 다 보여줄게. 삼촌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한홀딩스 주식 명세서였습니다. 보유 주식수가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 평가 금액이 1,200억 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물었죠. 삼촌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촌이 20년 동안 모은 자산이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건물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서초동, 용산구 이촌동, 부산 해운대구까지 건물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만 30채가 넘었습니다. 삼촌, 이게 정말 삼촌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삼촌은 호떡 장사로 시작했지.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삼촌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호떡 장사로 번 돈으로 부평역 앞 작은 상가를 하나 샀대요. 그게 30년 전이었습니다. 그 상가가 지하철역 개통으로 가치가 10배로 뛰었고 삼촌은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다고 했어요. 순대 트럭 장사와 야간 대리운전으로 번 돈은 전부 부동산에 투자했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삼촌은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그리고 평촌 신도시가 들어설 때 공사판 바닥에서부터 아파트 분양을 하시고 자수성가하셔서 지금은 대기업 전문 분양 대행사의 대표가 되셨던 거예요. 지금 삼촌이 가진 자산 가치는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럼 왜 이걸 숨기셨어요? 삼촌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삼촌은 네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길 바랬어. 부모님이 안 계셔서 힘들었을 너에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단다. 돈이 많은 걸 알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거든. 너한테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삼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리고 너를 지켜보고 싶었지. 네가 정말 어려울 때 삼촌이 나서려고 했는데 어제 그 꼴을 당하고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구나.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삼촌이 그렇게 고생하신 줄도 모르고요. 삼촌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미안한 건 삼촌이다. 너를 진작 도와줬어야 했는데. 삼촌은 다시 파일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삼촌이 저 사람들 뒷조사를 벌써 6개월 전부터 해뒀다. 새로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순자의 설렁탕집 재무제표였어요. 겉으로는 연 매출 20억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건물 담보대출이 15억이 넘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임금 체불까지 합치면 목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였죠. 저 여자 사업이 곧 무너질 거다. 삼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삼촌과 함께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뒤 저는 은행 점심시간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지점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대출 연장은 힘듭니다. 담보로 잡힌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서요. 지점장님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순자 씨는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 집이 얼마짜리 건물인데. 저는 감사팀에 얘기해서 설렁탕집을 상대로 탈세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팀에서 확인해 보니 매출 신고와 실제 입금액이 전혀 달랐습니다. 명백한 탈세였죠. 게다가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않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악덕 업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진수 씨의 누나 소희 씨는 설렁탕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이상했어요. 이순자 씨의 인감이 찍혀 있었는데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위조였어요. 진수 씨가 은행에 근무하니까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조치한 것 같았어요. 대출이 실행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질 게 뻔했는데도 소희 씨는 엄마의 설렁탕 집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지혜야, 이순자가 눈독 들이던 미사신도시 상가부지 있지? 그거 삼촌이 다 샀다. 네. 삼촌이 분양권을 전부 선점하셨다는 겁니다. 이순자 씨가 설렁탕집 확장을 꿈꾸던 신도시에 위치한 그 자리를 말이죠. 그리고 그 건물 입점 업체 명단에서 이순자 씨 상호를 영구 퇴출시켰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소희 씨를 봤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한창 쇼핑 중이었어요. 소희 씨는 점원한테 큰 소리치고 있었죠. 우리 엄마 식당이 곧 신도시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가방 포장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소희 씨의 카드는 한도가 거의 찬 상태였습니다. 리볼빙으로 돌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카드값 이자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갈 겁니다. 그날 밤 진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빌 생각 없으면 헤어지는 줄 알아라. 너 같은 가난뱅이한테 내 금쪽 같은 시간이 아까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그래,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이제부터 후회하게 해줄게. 라고 보내고 진수 씨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뒤 삼촌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분당 사무실에 갔더니 삼촌은 서류 한 장을 건네셨어요. 대리인 위임장이었습니다. 박지혜를 박성준의 모든 자산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삼촌, 이게 뭐예요? 삼촌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지혜야, 이제 네가 직접 저들의 숨통을 조여라. 삼촌이 뒤에서 도울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삼촌은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복수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진수 씨였어요. 그 사람이 은행에서 저지른 비리를 모두 수집해뒀거든요. 고객 정보 유출, 불법 대출 브로커 연결, 횡령 의혹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두 번째는 소희 씨였습니다. 위조 서류로 대출받은 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게다가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순자 씨였죠. 탈세와 임금 체불, 그리고 신도시 입점 무산. 저는 하나하나 체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복수의 첫 번째 방아쇠를 당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사 수정본. 바로 그 일 이후였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은행에 출근했더니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과장 태국 간 거 알아? 골프 여행이래. 제 귀가 쫑긋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삼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진수 씨가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갔는데요.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지 연차 쓰고 골프 치러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골프가 재미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삼촌은 전화 너머로 낮게 웃으셨어요. 골프 너무 재미있지, 근데. 삼촌이 알아보니까 진수 그놈의 자식이 골프 치러 해외로 다니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쪽 사람들이랑 이미 연결해뒀으니 걱정 마라. 며칠 뒤 진수 씨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고급 골프장이었어요. 진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들고 있었죠. 그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일주일 뒤 삼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야, 내 남자친구 제대로 물렸다.
저는 삼촌이 보내주신 영상을 봤습니다. 방콕의 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진수 씨가 술에 취해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야. 내가 곧 큰 투자건 하나 잡을 거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저 멍청한 인간이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가 해외로 골프 치러 오는 사람을 전문으로 사기치는 전문 꽃뱀이야. 이미 5명 정도 털어먹었지. 이름은 써니라고 하는데 태국 경찰도 쫓고 있는 인물이야. 진수 씨는 그 여자가 권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의 정보망에 따르면 첫날 1억 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은 2억 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써니라는 여자가 매일 밤 진수 씨를 호텔바에서 만났답니다. 그리고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며 속삭였대요. 오빠, 지금 안 넣으면 후회해요. 이번 주만 특별 보너스 있어요. 진수 씨는 결국 목동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3억 원을 더 빌려서 그 가짜 사이트에 쏟아부은 거예요. 총 6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 당한 거예요. 진수 씨는 골프가 목적이 아니라 클럽에서 만난 여자한테 홀려서 태국을 들락날락 하던 거였습니다. 한편 저는 은행에서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진수 씨의 업무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고객 정보 유출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대출 브로커한테 고객 명단을 넘기고 건당 5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왔던 거예요. 지난 2년간 총 80건이었습니다. 4천만 원을 챙긴 셈이죠. 전산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건별로, 금액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대출 브로커의 연락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지막 장을 프린트하는 순간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진수 씨의 은행원 생명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서류를 외장 하드와 함께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 씨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삼촌의 비서가 보고를 했대요. 진수 씨 누나 소희 씨가 사채업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순자 씨 몰래 설렁탕집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대요. 얼마나 빌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었죠. 5억 원이래. 위조 인감으로 말이야. 삼촌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며칠 뒤 소희 씨가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5억 원이 소희 씨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감사팀과 함께 합법적 방법으로 은행 전산으로 그 돈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입금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1억 원이 명품 매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에르메스 가방과 샤넬 구두를 샀답니다. 그리고 남은 4억 원은 24시간도 안 돼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갔습니다. 소희 씨는 듣도 보도 못한 비트코인 종류 알트코인에 몰빵을 한 거예요. 코인 이름은 드래곤문이었습니다. 삼촌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코인 벌써 반토막 났다. 일주일 안에 상장 폐지 수순 들어갈 거야. 소희 씨는 5억 원을 며칠 만에 날릴 판이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대박 날 줄 알고 신나 있었습니다. 소희 씨의 소셜 미디어에는 명품 쇼핑백 사진이 잔뜩 올라왔어요. 새로 산 명품백을 들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이것만 터지면 나도 회장님 소리 듣는다는 글과 함께요.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움 섞인 말들을 달았습니다. 언니 대박. 나도 투자 정보 좀 알려줘.
저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마지막 좋아요가 될 테니까요. 한편 삼촌은 이순자 씨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지혜야, 이순자 식당에 식재료 되는 업체들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고기 납품하는 곳이랑 야채 납품하는 곳이요. 삼촌은 서류를 펼치셨어요. 삼촌이 그 업체들 채권을 다 샀다. 이제 저 여자한테 식재료 안 들어간다. 고기 납품업체는 이순자 씨한테 3천만 원의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었대요. 야채 납품업체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삼촌이 그 채권을 프리미엄 얹어서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각 업체 사장들한테 통보했답니다. 이순자 식당에 납품 중단하라고요. 게다가 삼촌은 이순자 씨 식당의 주방장까지 포섭하셨답니다. 주방장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20년 동안 이순자 씨 밑에서 일하며 설렁탕 레시피를 완성한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그에게 제대로 대우해 준 적이 없었어요.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이었고 주휴수당도 안 줬습니다. 명절 보너스는 꿈도 못 꿨죠. 삼촌은 김철수 주방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현재 월급의 2배를 주겠다고 하고 4대 보험 완벽하게 들어주고 퇴직금도 보장할게요. 주방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삼촌의 손을 잡았답니다. 회장님, 제가 20년 동안 기다렸던 말입니다. 일주일 뒤 김철수 주방장이 이순자 씨 식당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철수야, 이러지 마. 내가 월급 올려줄게. 하지만 주방장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사장님, 20년 동안 월급 한 번 제때 안 주신 분이 이제 와서 올려준다고요? 전 이제 사람 대접 받는 곳으로 갑니다. 이순자 씨는 새 주방장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식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어요. 이순자 설렁탕은 임금체불로 유명한 곳이니 가지 말라는 소문이요. 삼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였죠.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자 씨가 그토록 기대하던 신도시 입점이 무산된 거예요.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죄송하지만 귀사의 입점은 불가능합니다. 이순자 씨는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냉정했어요. 이미 다른 업체로 확정됐습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 다른 업체가 누구건지 이순자 씨는 몰랐죠. 바로 삼촌의 회사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신도시 확장을 확신하고 이미 인테리어 계약까지 했었어요. 계약금만 2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사채로 빌린 돈이었죠. 연 30%의 골이었어요. 그 돈이 고스란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씨는 아직 태국에 있었어요. 여보세요? 진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죠. 진수 씨, 태국에서 만난 써니라는 여자랑 재밌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수 씨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호텔 영수증부터 클럽 영상까지 다 내 손에 있어. 그리고 네가 고객 정보 팔아먹은 것도 다 알아. 80건에 4천만 원 챙긴 거 로그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 진수 씨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설명은 은행 감사팀한테 하세요. 그리고 6억 원 날린 기분이 어때? 그 써니라는 여자, 전과 오범 사기꾼이거든. 당신 깡통 차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수 씨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진수 씨는 허겁지겁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순자 씨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엄마 식당이 망해가고 있어. 진수 씨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은행 복도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가난뱅이 년이 뭘 어쩌겠니? 이순자 씨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그날 저녁 삼촌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혜야, 이제 1차 폭발 버튼을 누르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됐어요, 삼촌. 삼촌은 국세청에 이순자 씨의 탈세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매출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정리한 3년치 데이터였어요. 저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은 기록이었죠. 그리고 은행 감사팀에는 진수 씨의 횡령 증거를 넘겼습니다. 80건의 고객 정보 유출 내역과 4천만 원의 수수료 수령 기록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컴퓨터 펜이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빌런들의 파멸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들렸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안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순자 씨 식당에 들이닥칠 거예요. 진수 씨는 은행 본점으로 호출될 겁니다. 소희 씨는 5억 원이 증발하는 걸 보게 되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칠 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은행에 출근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저는 가방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시판에는 A4 용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건 바로 진수 씨가 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과 술 마시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써니라는 여자와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계약서까지. 사진 밑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진수 과장, 고객 정보 유출 80건, 불법 환전 수수료 수령 4천만 원, 해외에서 회사 신용 실추.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헐, 김 과장이 저런 짓을 했어? 완전 사기꾼이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죠. 잠시 뒤 은행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수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수 씨는 게시판을 보자마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사진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본점에서 내려온 감사팀 직원들이 나타난 거예요.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이 남자가 진수 씨를 에워쌌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잠시 본점으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씨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감사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본점에서 들어드리죠.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요. 진수 씨는 저를 찾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죠. 지혜야, 설마 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진수 씨는 감사팀에 이끌려 본점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수 과장, 당장 짐 싸. 지점장님의 목소리였어요. 건물 전체가 울릴 만큼 컸습니다.
잠시 뒤 진수 씨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어요.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개인 물품을 담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내려온 감사팀 직원이 말했어요. 김진수 씨 횡령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경찰에 동행해 주시죠. 진수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로비에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어요. 두 명의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 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진수 씨는 끌려가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지혜야, 네가 이럴 수 있어? 우리가 3년을 사귀었잖아. 저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3년 동안 나를 이용만 한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진수 씨는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진수 씨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저 사람 완전 사기꾼이었네. 부끄럽지도 않나.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같은 시각 목동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설렁탕 집 앞에 검은 승합차 3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10여 명이 조사관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이순자 씨는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조사관 한 명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국세청입니다. 이중 장부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순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조사관들은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서랍을 열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장부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탈세하는 집이래요? 설마 우리가 먹은 고기도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한 손님이 일어나서 식권을 던졌어요. 이런 데서 밥 먹을 수 없어.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저 나가겠어요. 이순자 씨는 손님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30명이 손님이 한꺼번에 나가버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조사관한테 달려들었어요. 이게 누구 장난이야? 우리 식당이 얼마나 깨끗한데. 조사관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3년치 매출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 차이가 15억 원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사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식당 망해요. 조사관이 팔을 뿌리쳤어요. 손 치우세요.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추가 입건됩니다.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날 저녁 뉴스에 이순자 씨의 식당이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켜고 봤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목동의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가 임금 체불과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에는 이순자 씨가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삼촌이 확보해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도 못하면서 월급은 받으려고 해? 당장 나가. 다음 장면에는 주방장 김철수 씨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는데 월급을 제때 준 적이 없어요. 4대 보험도 안 들어줬고 휴가도 한 번 못 갔습니다. 앵커가 다시 나왔어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이순자 씨의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항의하러 온 시민들이었죠.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금체불 사죄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식당 앞을 에워쌌습니다. 이순자 씨는 셔터를 내리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소희 씨는 그날 강남의 명품 매장에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신상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에르메스 캘리백이었습니다. 가격은 3천만 원이었죠. 소희 씨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점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고객님. 카드 주시겠어요? 소희 씨는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점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소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점원이 다시 긁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역시 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소희 씨는 가방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습니다. 4장의 카드를 연달아 긁어봤지만 전부 정지였어요. 리볼빙으로 돌리던 카드들이 한도 초과로 막힌 거였습니다. 소희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데 감히. 점원의 표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카드가 안 되시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소희 씨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카드깡 당한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명품 매장에는 왜 와? 소희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목동에서 설렁탕집 하시는데 그때 다른 점원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그 뉴스에 나온 그 설렁탕집 말씀이세요? 소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원이 속삭였어요. 여기 더 계시면 경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소희 씨는 가방을 움켜쥐고 매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백화점 복도에서 숨을 몰아쉬며 핸드폰을 봤어요. 은행 앱을 열어보니 대출 연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5억 원 대출 1차 연체, 즉시 상환 요구. 그리고 투자한 드래곤문 코인은 90% 폭락해 있었어요. 4억 원이 4천만 원으로 폭락해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혜야, 1차 타격은 성공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삼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삼촌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2차로 넘어가자. 본격적인 정체 공개는 다음 단계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동 쪽 하늘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이순자 씨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이순자 씨에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추징금 고지서였어요. 금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과 함께 미납시 재산 압류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저 이순자인데요. 급하게 돈 좀 빌려야 하는데.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채업자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이 사장님, 요즘 소문 다 들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분한테 돈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순자 씨가 아는 모든 사채업자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몰랐죠. 삼촌이 이미 그 시장의 큰손들을 만나 이순자 씨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거리요. 사채 시장의 전주들도 삼촌의 재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소희 씨는 집에서 악몽을 겪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김소희, 나와. 돈 갚아. 소희 씨는 방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거실로 들어섰죠. 소희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채업자 두목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6억 갚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소희 씨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지만 두목은 냉정했어요. 시간? 이미 코인으로 다 날렸다며? 너 지금 농담하냐? 소희 씨는 집안의 귀중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들, 시계들, 보석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사채업자가 그걸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딴 짝퉁으로 6억을 갚겠다고? 소희 씨가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 한 명이 소희 씨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어디 가려고? 소희 씨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며 아픈 소리가 났습니다. 사채업자가 소희 씨 위에 서서 말했죠.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텐데. 소희 씨는 공포에 질려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희 씨는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동 설렁탕집 건물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집행관은 건물 문에 서류를 붙이기 시작했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경매 낙찰에 따른 퇴거 명령서. 이순자 씨가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본 건물은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박성준 씨입니다. 이순자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준? 설마 그 사람? 집행관이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낙찰자 박성준, 주소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이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노가다꾼 노인네가 건물주라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순자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죠. 거품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119 불러요. 사람 쓰러졌어요. 한편 진수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였습니다. 보석금을 겨우 마련해서 나왔어요. 진수 씨는 황급히 목동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야? 진수 씨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집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이사 온다고 하던데요. 진수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었다고요? 태국에서 만난 쏨이라는 여자한테 위조인감을 넘겼던 게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아파트를 팔아버린 겁니다. 진수 씨는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야. 이게 내 집이라고. 하지만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진수 씨는 무단 침입 혐의로 또 체포됐죠. 며칠 뒤 저는 삼촌과 함께 목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살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순자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모습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삼촌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삼촌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계셨죠. 이순자 씨가 삼촌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박성준? 삼촌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소. 저는 옆에서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삼촌은 비서 2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비서들은 빨간 압류 딱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구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TV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냉장고에도 붙었어요. 소파, 식탁, 침대, 장롱까지. 이순자 씨가 평생 모은 가구들이 순식간에 압류됐습니다. 이순자 씨는 삼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순자 씨는 삼촌의 발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발을 빼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시장 바닥사람 주제에 내 몸에 손을 대? 더러우니 당장 치워. 그건 상견례 때 이순자 씨가 삼촌한테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순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삼촌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 구두 앞에 물컵을 던졌을 때 각오했어야지.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순자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순자 씨는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네가 우리를 살려줘.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저를 지혜라고 부를 자격 없으세요. 같은 시각 소희 씨는 검찰청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김소혜 씨, 당신이 참여한 이 다단계 업체 아시죠? 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친구 소개로 들어갔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함정 수사용으로 만들어진 위장 업체입니다. 당신은 이 업체의 총책으로 지목돼 있어요. 피해자가 5만 명입니다. 소희 씨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검사가 증거를 보였습니다. 여기 당신이 직접 회원들 모집한 기록 다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200억 원이에요. 소희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난 몰라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한 거라고요. 검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모까지 팔아넘기시네요. 며칠 뒤 이순자 씨는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금 갚아라. 한 아주머니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이 이순자 씨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이순자 씨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며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식당 권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진 거였죠. 한편 진수 씨는 유치장에 다시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건 박지혜 씨가 보낸 겁니다. 파온 통보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진수 씨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합니다. 횡령 금액 4천만 원 변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합니다. 진수 씨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파트는요? 간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새 주인한테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사준 거라도 소용없어요. 진수 씨는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피가 흘렀지만 진수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삼촌과 함께 분당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목동이 멀리 보였어요. 삼촌이 망원경을 건네주셨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이순자 씨네 아파트가 보였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와 소희 씨가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죠.
큰 보따리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보따리가 과거 삼촌이 설렁탕집에 가져갔던 떡 보따리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삼촌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지혜야, 이제 거의 다 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갈 곳이 없었어요. 영등포의 낡은 빌라촌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3평짜리 방이었죠. 이순자 씨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순자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어요. 그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옆방 사람이 벽을 쾅쾅 두드렸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순자 씨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지꼴이 된 이순자 씨가 마지막 희망처럼 분당으로 향할 줄은 말이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삼촌의 분양 대행사 본사 로비에 난동이 벌어졌어요. 경비원들이 황급히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1층 로비에 침입자 발생. 여자 한 명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어요. 저는 그때 29층 회장실에서 삼촌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자라는 여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삼촌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순자 씨가 대리석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지혜 삼촌 나오라고 해. 사람 죽인다. 이순자 씨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경비원 2명이 그분을 일으키려 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며 버둥거렸습니다. 놓지 못해. 나 안 나가. 박성준 나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삼촌이 나타나셨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삼촌의 모습은 카리스마로 가득했어요. 옆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도 우아한 실크 수트를 입고 있었죠. 이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혜야? 내 삼촌이 정말 회장님이었어?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는 가난뱅이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돈 대접받고 싶으세요? 이순자 씨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쳐주면 안 되겠니?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이순자 씨의 손이 허공을 휘젓고 지나갔죠. 삼촌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이순자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요. 당신이 착취했던 직원들,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꿇어야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형사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갑이 채워진 진수 씨와 소희 씨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진수야, 소희야. 진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울고 있었어요. 삼촌이 형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한자리에 모았군요. 형사 한 명이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추가 여죄도 확인됐습니다. 진수 씨는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소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진수 씨가 소희 씨를 향해 소리쳤어요. 누나가 코인으로 돈 날리고 사채 쓴 거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이순자 씨가 두 사람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내가 키운 대로 안 키워져서 이 꼴이지. 진수 씨가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냥 돈만 뜯어갔잖아. 한 가족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삼촌이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탁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삼촌이 입을 여셨어요. 당신들이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거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옥에서 뼛속까지 느껴보시오. 이순자 씨가 삼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은 우리 지혜 얼굴에 물을 뿌렸소. 내 구두 앞에 물컵을 던졌소. 그때 각오했어야지.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파혼 확정 통보서였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았던 내 부모님의 명예, 그리고 삼촌의 눈물가. 이제 그 이자까지 쳐서 당신들 인생으로 갚으세요. 저는 그 서류를 이순자 씨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희 씨가 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지혜 씨,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코인 빚만 갚아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짓밟았던 5만 원권처럼 너도 평생 바닥에서 짓밟히며 사세요. 소희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진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평생 노가다나 뛰면서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으세요. 진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사들이 세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순자 씨, 김진수 씨, 김소혜 씨. 이제 가시죠.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차에 타면서도 창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제발. 하지만 경찰차는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로비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삼촌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지혜야, 수고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경비원들이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드러누워 있던 자리에서 먼지를 털어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9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분당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내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삼촌이 제 옆에 서셨어요. 지혜야, 이제 내 앞날만 보고 살아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네, 삼촌. 이제 정말 끝났어요. 삼촌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목동 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순자 씨네 가족은 각자의 지옥을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삼촌 옆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바로 그 일 이후였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있는 납골 땅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단을 올랐죠. 부모님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신문 기사들을 꺼냈어요. 유명 설렁탕집 사장 탈세 혐의 구속, 은행원 고객정보 유출 실형 선고, 다단계 사기 총책징역 7년. 기사를 한 장씩 펼쳐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삼촌이랑 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지혜야, 누나랑 매형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삼촌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4천억 자산은 너의 것이니 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라. 봉투 안에는 장학재단 이사장 임명장이 들어 있었어요. 박지의 장학재단 설립기금 400억 원.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부모님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가난뱅이 고아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사랑의 상속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이순자 씨는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영등포 시장 귀퉁이를 헤매다가 작은 설렁탕집을 발견했어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 구함. 이순자 씨는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일할 수 있겠어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직원들을 부려먹던 바로 그 일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똑바로 안 닦아? 이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설거지통 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순자 씨는 뒷골목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눈물 섞인 밥을 삼키며 이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진수 씨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과자가 된 진수 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일용직 잡부였죠. 하루 15만 원을 받으며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쪽방촌에 월 20만 원짜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의 장학재단이 올해 100명이 부모 없이 홀로 자라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모습이었죠. 진수 씨는 라면 국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 여자였는데. 그러고는 빈 소주병을 벽에 던졌어요. 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 사람이 벽을 쾅쾅 두드렸어요. 조용히 해, 이 노가다구나. 진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희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협박 편지가 왔어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내 때문에 집 날렸다.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소희 씨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5년 뒤 모범수로 가석방됐어요. 하지만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취직도 안 됐죠. 결국 전단지 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을 받으며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한편 삼촌은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삼촌의 비서들에게 특별 보너스가 지급됐습니다. 은행 동료들에게도 감사 선물이 전달됐죠. 그리고 영등포 시장의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촌이 시장 건물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준 거예요. 시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 회장님 만세.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미사 신도시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뜹니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보여요. 삼촌이 직접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돈의 주인으로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제 눈빛도 변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우아한 여인의 눈빛이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영등포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순자 씨였어요. 이순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로 골목 뒤로 숨어버렸죠. 저는 그분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이순자 씨가 버린 깡통 속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컵라면이라도 사드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골목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분을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삼촌이 회사에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지혜야, 삼촌이랑 해외여행이나 갈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우리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했어요. 창밖으로는 눈부신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제 우리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는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믿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이들이 결국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셨습니다. 부모 없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지혜 씨에게 삼촌이 일궈낸 4천억의 재산보다 더 큰 힘이 된 건 조카를 향한 삼촌의 지극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돈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없고 진실한 노동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빛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보석 같은 진심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